안녕하십니까. 기초입문과정 계약법 할 차례입니다. 제가 기초입문과정에서는 법률 용어하고 법적인 표현들의 주안점을 두자 그랬어요. 수업을 할 때, 강의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추인, 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의미가 뭔지가 직관적으로 딱딱 일상 용어처럼 귀에 딱딱 꽂혀야 됩니다. 또 법적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말이 어렵잖아요. 그런 법적 표현들도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처럼 귀에 이렇게 딱딱 순간적으로 꽂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책을 좀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본서를 읽으실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를 생각하고 읽다 보면 한 페이지 읽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미연에 좀 대비하는 겁니다. 용어, 표현. 자, 그럼 계약법에서는 어떤 용어나 어떤 표현들을 주안점을 두고서 들어볼까? 기초과정에서. 자, 역시 뭐 개념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계약법 총론의 총설 부분. 계약이라는 게 뭐냐? 계약이란 건 뭐 다 아시죠, 뭔지. 근데 이 계약은 약속하는 거잖아요. 약속인데 법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은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약속 중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깔려있는 약속. 그게 계약입니다. 민법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청약과 승낙. 계약을 요청하는 청약과 이걸 수락하는 승낙이 합치가 돼요. 여기 합치라는 건 내용 합치를 말합니다. 내용. 그 일치하게 되면 그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요. 그리고 이 채권 채무는 이 당사자가 원했던 채권 채무입니다. 그걸 발생하게 하는 인간의 행위죠. 인간의 행위인데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법이 붙어야죠. 법률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계약법은 현대 산업, 근대부터 시작해서 산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적 자치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적 자치예요. 내 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처리한다. 이게 사적 자치예요. 이게 계약법으로 오면 계약 자유원칙으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계약 자유원칙 아무것도 아니죠. 법률행위 계약에 의해서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게 사법관계죠.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그 형성 과정 및 결과가 당사자의 뭐에 맡겨져 있다? 자유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이거를 법이 가능한 한 인정하겠다. 무한정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한 한 인정한다는 원칙을 계약자유원칙이라 합니다. 총 4가지가 파생되는데 하나가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 계약 체결 여부의 자유로부터 승낙 의무 같은 건 없게 됩니다. 회답할 의무 같은 것도 없게 됩니다. 내가 청약을 받았다 해서 그 승낙해줄 의무 따위는 없겠죠. 두 번째, 계약을 하더라도 누구하고 할 것인가.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상대방을 선택했을 때 그 상대방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을 살까, 빌릴까, 뭐 이런 거. 그런 내용 결정의 자유도 존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식의 자유라고 해서요. 계약을 할 때 우리 흔히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즉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식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계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무수히 많은 계약을 공통적인 성격 있는 것끼리 좀 묶어서 분류를 해보자. 그 이거예요. 자, 먼저 전형, 비전형이 있는데요. 전형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민법에 규정된 계약. 그래서 민법이 개개의 계약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놨어요.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이렇게. 그래서 이름을 붙여놨다 해서 유명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민법 총 15가지의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법에는 없는 거, 하지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법에서 이름을 붙여주지 않은 거, 이런 걸 이제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하게 되고요.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류가 쌍무편무인데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도인도 채무가 생기고 매수인도 채무가 생기죠. 이게 쌍무예요. 계약을 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는 걸 쌍무라고 합니다. 반면에 증여처럼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를 하는 사람만 의무가 생겨요.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어느 일방만, 어느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게 될 때 이걸 편무라고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예요. 근데 편무 계약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증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물건을 빌리는 사용대차가 있고요. 현상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현상광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현상광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편무입니다. 세 번째, 계약을 쌍무하고 편무하고 왜 나누느냐, 왜 구태여 구별하느냐. 뒤에서 보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은 쌍무계약에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계약을 쌍무와 편무로 구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구별이 유상하고 무상이에요. 유상하고 무상은 항변이라는 건 뭘 거절하는 걸 말하는데 이거 뒤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변 그럼 거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상하고 무상 계약을 구별해야 되는데 좀 전에 쌍무하고 편무는요,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느냐, 어느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느냐의 구별이에요. 반면에 유상하고 무상은요, 이행까지 끝났을 때, 보통 학자들은 계약의 전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약의 전 과정이 뭐예요? 계약이 성립할 때부터 이행을 통해서 소멸할 때까지를 말하죠. 이렇게 쌍무 편무는 특정 시점에서 구별하는 거예요. 계약을 딱 체결했을 때 구별하는 거고요. 유상하고 무상은 이행까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구별합니다. 자, 이때 유상은요, 서로 주고받았어. 이게 유상이에요. 반면에 무상은 주기만 했어. 받은 게 없어요. 그게 무상입니다. 그러면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이 구별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쌍무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행을 합니다. 갑도 이행을 하죠. 을대로 이행을 해요. 즉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쌍무하고 유상은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요놈 때문에, 현상광고계약이라는 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상광고계약은 중국집 사장님이 광고를 해요. 쿠폰을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 이렇게 광고했다고 한 거예요. 광고. 자, 이 광고 전단지를 본 을이 사장님은 약속을 한 거잖아요. 50장을 가져오면 탕수육 한 접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 그걸 을이 수락을 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번 달 말일까지 50장을 가져가겠다라고 수락을 했어. 만약에. 그러면 각과 을사의 계약이 성립하느냐? 아니에요. 성립하진 않아요. 각과 을사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자, 갑이 광고에서 뭐라 했어요? 50장을 가져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50장을 갖다 줘야 현상광고계약이라는 게 성립합니다. 현상광고계약이라는 것은 광고에서 뭘 정해요. 50장을 가져와라. 그걸 본 사람이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를 해. 50장을 갖다 줘. 그러면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계약이에요. 보통의 계약들은 약속만으로 성립을 합니다. 매도인, 물건 언제까지 넘겨주겠다고 약속. 매수인, 그럼 나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청약과 성낙만으로 성립한다고 해서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광고계약은 전단지를 본 을이 갑에게 중국 지사님한테 말일까지 50장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50장을 갖다 줘야만 성립을 해요. 이렇게 어느 일방이 먼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뭔가를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현상광고계약이 바로 이 요물계약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을이 50장을 모아서 갖다 줬어요. 그럼 현상광고계약이라는 게 성립을 해요.
이렇게 현상 광고 계약이 성립을 하면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겨요. 탕수육 한 접시를 을에게 줘야 될 채무. 중국집 사장님만 채무가 생겼으니까 편무예요. 그죠? 그 다음 이행을 했다. 사장님이 을에게 탕수육을 줬다. 이행이 끝나고 봤더니 사장님은 탕수육을 주기만 했냐 말이지. 아니죠. 쿠폰 50장 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주고 받았잖아. 그러니까 유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계약이란 모든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전부 유상이 된다 그랬죠. 모든 쌍무하고 편무 중에 현상 광고 요거를 합치면 유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쌍무 더하기 현상 광고 계약을 합치면 유상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는 아니죠. 왜? 유상 중에 현상 광고는 편무잖아요. 그래서 쌍무 편무와 유상무상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세 번째, 유상하고 무상을 왜 구별하느냐? 유상계약에만 매매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특히 매매에 가면 담보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데 이 담보책임이라는 제도는 유상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상하고 무상을 구별합니다. 자, 네 번째, 낙성유무를 말씀드렸죠. 청약과 성낙만으로, 즉 약성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성이고요. 대부분의 계약이 낙성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 15가지의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계약이 요물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전형계약은 아니지만 매매 가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도 요물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청약과 성낙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어느 일방이 물건을 인도하거나 뭔가를 급부 주거나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이 성립은 계약의 체결을 말하는데요.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병이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걸 당사자 합치라고 합니다. 주관적 합치라고도 합니다. 당사자가 일치해야 돼요. 그 다음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1억에 사라. 1억에 사겠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객관적 합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도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일반적 성립 요건인 세 가지, 당사자가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면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그 당사자가 일치하는 주관적 가치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하는 객관적 가치까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합치하지 않으면 불합이라고 합니다. 불합치 또는 불합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든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든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고하고는 구별해야 되죠. 차고는 법률행위는 성립을 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걸 취소하는 게 차고잖아요. 그러니까 차고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합치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차고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계약의 구체적 모습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한 계약 성립, 이게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데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계약이 체결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한 계약 성립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그 중에 99%, 99.99% 청약과 승낙의 의사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청약은 뭐예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어느 일방의 계약 요청의 의사 표시죠. 그게 청약이에요.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 뭐하고 구별하자? 청약의 유인과 구별하자. 회사가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했어요. 이거 청약이냐? 아니에요. 이게 만약 청약이라면요. 이 구인 광고를 본 사람의 이력서를 써내는 게 승낙이 돼버려요. 그럼 이력서를 써내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돼버려요. 그렇진 않죠. 구인 광고를 하고 광고 본 사람이 나 좀 고용해 주세요라고 청약을 하고 구인 광고를 한 회사가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도 마찬가지죠. 분양 광고를 본 사람이 나 분양 받겠다라고 청약을 하고 분양 광고한 사람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니까 결과적으로 구인 광고라든가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따위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을 꼬시는 거, 청약의 유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청약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승낙과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하는 효력을 갖게 되죠. 다만 이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청약의 효력인 건 계약의 성립 가능성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승낙은 청약을 수령한 자가 그 청약 내용을 생각해 봤더니 괜찮아. 그래서 그 청약의 내용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승낙이에요. 당연히 청약의 내용을 수락하는 거니까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죠. 만에 하나 1억에 청약을 했는데 1억에 살아. 야, 세금은 네가 부담하라라고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거나 나 9천에 사겠다라고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 이거 승낙이 아니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했다면 이건 승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청약을 거절하고 요거를 새 청약으로 보는 거예요. 새 청약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 과정 들어가서 이제 승낙 기간이라는 조금 까다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청약이 뭐고,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의 유인이 뭐고, 승낙이 뭐고,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되며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우리 민법은 이런 조문을 따로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누가 물건 사라고 무릎에 올려놨다. 청약이에요. 그 물건을 내가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승낙은 아니지만 승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청약을 한 사람의 의사표시나 관행 등에 의해서 승낙이 필요가 없는 경우에 계약을 언제 성립하느냐? 누가 봐도 저건 승낙이네 라고 인정하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하철에서 무릎에 올려놓은 것을 내가 뜯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승낙으로 인정되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합니다. 그 다음 교차 청약에 의한 성립은 더 쉬워요. 흔하지 않지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고요.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내용이 일치하네. 당사자가 일치하고 청약, 양청약의 내용이 일치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 각각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양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양청약만으로. 청약 2개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 자,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목적이 불가능하네. 원시적 불능. 계약을 하고 나서 불가능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은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니까 이행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이행을 한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으면 되죠.
여기서 우리 민법이 계약법에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A주택을 파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화재로 전부 소실이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계약을 1월 10일 날 체결했는데 주택이 1월 9일 날 이미 소실이 된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1월 10일 날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주택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갑이 을에게 A주택 소유권을 넘겨주고자 하는 목적, 을이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계약 당시부터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예요.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이때 갑이라는 자가 알고 있었어. 전날 이미 주택이 소멸됐다는 걸, 소실됐다는 걸. 근데 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 선의무관시라 그랬죠. 당연히 갑은요, 을한테, 야, 너한테 내가 오늘 팔고자 했던 주택이 어제 화재로 몽땅 다 탔다. 계약 못한다. 오지 말아라. 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그걸 감추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그 손해를 배상하라. 이런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되는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중에 대부분이 쌍무계약이라고 그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하시는 계약들이 다 쌍무예요. 그 쌍무계약에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거를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따로 몇 가지 제도들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은 몇 가지 제도들, 시간을 좀 달리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